네, TBC 클리닉 건강 365와 함께 하시면 건강한 여름나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치 먼저 윤석호 정신의학 전문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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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영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신의학과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 과목이 됐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더 벌써부터 제 무거우신가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주로 신체적인 질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다면 요즘은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시고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희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좀 많은 분들이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거나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TBC 365 방송을 통해서 네. 좀 정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우울증 초기였습니다.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일상생활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집중적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억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성인 인구의 4.54%인 215만여 명이 넘지만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65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한신경과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병, 우울증.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울한 감정은 편견 때문에 의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다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 또한 일반 자살률에 비해 4배가량 높다는 사실만 봐도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 과연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현대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지금 10명 가운데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연구들마다 이 국내 우울증의 유병률은 조금씩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가벼운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40%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 우울증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우울증의 경우 국내 유병률은 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병률은 이런 타 OECD 국가들보다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결과를 이렇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네. 사실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은 저희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살률이라거나 이런 저희 보조 지표들을 이렇게 같이 참고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이 우울증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거나 혹은 좀 치료를 받는 것을 이렇게 숨기는 인구가 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지 모른다는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도요, 교수님, 일하고 나서 집에서 편히 쉴 것 같은데 왠지 기분 다운되고 우울감이 몰려올 때는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또 우울증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 도대체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이런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질환에서의 우울증과 좀 혼동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우울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조금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네. 예상치 못한 그런 슬픈 일이라거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누구든지 이런 우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우울감의 경우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픈 기분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은 이런 정상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를 좀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울증을 이제 자가 진단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함께 아마 체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 정신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표에 이렇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9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이렇게 좀 며칠 이상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증상들이 이렇게 하루에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 저런 증상들이 발생할 때 점수를 매기는 것이니까요. 저런 사실 살다 보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씩 집중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좀 하루 종일 그 증상들이 지속될 때 저기 진단표를 이제 만족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일 이상 쭉 지속이 된다면 1점, 그다음에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2점,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거의 매일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3점을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런 그 점수들을 모두 더했을 때 4점 이상인 경우 조금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저 4점이란 기준이 조금 이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4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은 아니고요. 맞아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금 집계를 해봤더니 네. 일부러 4점 이하로 잡은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1점 나왔어요. 1점. 네, 어떤 피곤하고 부분에서? 무기력한 부분. 오. 기운이 없었다. 다행이네요. 네, 저- 좀 다행이긴 하네요. 저는 잠들기가 어려웠다랑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였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0점이네요. 0점이요. 다행히도. 그렇군요. 잠들기 어려운 거는 그냥 스마트폰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1점인데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먹은 경우. 철없죠. 1점. 그래요? 제가 제일 위험한가요? 저는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뭐 친구분들이나 주부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참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근데 이게 진짜 우울한 건지 잠시 기분이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우울증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울증 안에는 사실 그 기간이라거나 증상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울증의 대표적인 9가지 증상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고 2주 이상 그런 증상이 지속되면 주요 우울증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이 주요 우울증을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기분이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즐거움이 없는 경우 지속적 우울장애 혹은 기분 저하증이라고 불리는 그런 진단명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 네. 조금 월경 주기에 따라서 그렇게 기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많이 저하되는 경우 월경성 불쾌감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기분 우울 장애의 원인이 조금 약물이라거나 혹은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2차성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집안 내력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아버지나 뭐 윗대 할아버지 이렇게 어디 아프시면은 그게 유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우울증도 유전이 되지는 않나 이런 궁금증이 또 궁금하다. 생겼거든요. 우울증이 이렇게 발생할 때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유전성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끼치는 영향이 한 40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분들 중에서 우울증이 발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우울증의 발생 위험성이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다른 질환들, 뭐 조현병이라거나 조울증과 같은 다른 질환들보다는 조금 유전적 경향이 오히려 조금 더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인 요인들, 최근에 발생한 스트레스라거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 양육 환경과 같은 그런 발달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우울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 혹시 또 동물들도 우울증이 있는지, 반려동물도 뭐 우울증 걸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단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면 사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전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뽑아보자면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매일 겪으면서 네.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그 각 개개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는 또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넘어선 그런 과도한 나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적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거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우울증의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발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도 우울증이 발생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동물들도 당연히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히 이런 개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원숭이, 영장류처럼 조금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는 동물들, 또 감정을 잘 사용하는 동물들에서 우울증이 더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수의사 선생님들이 우울증 걸린 강아지에게 사람이 먹는 것과 동일한 항우울제를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위험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고요? 네. 사실 이 우울증이 정말 좀 중요하고 위험한 질환들 중 하나가 우울증이 그냥 발생하고 쭉 지속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자꾸 병의 경과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울증 초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자꾸 그 병의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울증이 악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외부 정보라거나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조금 기분이 우울하고 말고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고 또 외부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그 더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울증의 증상 자체가 자꾸 악화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쉽게 치료되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에 대해서 저항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증의 조기 치료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네. 악화가 되는데 치료까지 안 받다 보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로 또 이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료 가능한 질환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그 자살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살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조금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또 드물지만 이게 생명을 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서 이런 자살을 예방하는 것 또한 우울증 치료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고요. 또
자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중에 80%가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우울증의 빠른 진단과 치료일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그래도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런 좀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네,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는 크게 이제 그런 상담 치료와 좀 생물학적 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 혹은 정신 치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상담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상담으로 지지를 해주게 되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왜곡된 믿음이라거나 조금 그런 잘못된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조금 바꿔주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생물학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무래도 좀 그 우울 증상 자체를 호전시키는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항우울제 말고도 우울증에는 불안이라거나 불면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추어서 항불안제 혹은 수면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런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 말고도 이렇게 자기장 전기 자극술이라거나 아니면 전기 경련 치료와 같이 전기라거나 자기장을 활용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뇌 활성이 감소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조금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울증 치료 기간을 일단 6개월 이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또 제가 드는 생각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보호자도 같이 상담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가족분이나 보호자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런 그 정신과적 상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환자분의 치료 초기에 좀 환자분에게 가족분들 혹은 보호자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조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꼭 같이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또한 이게 환자 갈등 상황이 있고 가족분들과 환자분 간에 갈등 상황이 있고 그런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우울 증상이 악화 혹은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럴 때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같이 조금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우울증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치매를 모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울증인데 간혹 치매로 잘못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치매로 이렇게 오인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렇게 치매 증상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우울 증상이 흔히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매로 또 오인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치매와 우울증이 좀 같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그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한 기억력 검사를 가까운 보건소에 있는 치매센터나 혹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도 또 덩달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 끊으면 불안해지니까 끊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 우울증도 이제 질환이다 보니까 네. 우울증이 꼭 치료된다면 당연히 약은 끊을 수 있고요. 아. 예, 특히 우울증의 주 치료제인 항우울제는 특별히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약물에 대한 의존성
혹은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평생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우울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증상 자체가 좋아지더라도 몇 개월간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그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약을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 방문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약물을 줄일 때 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약물을 끌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동반되는 증상인 불안이라거나 불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불안제 그리고 수면제를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 또한 증상이 좋아지면은 약들을 줄여나가고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 약물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좋은 예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을 의지만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좀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나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조금 어떻게 줄이느냐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제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지 일단은 조금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내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좀 분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미리 조금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은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갑자기 뭐 일이 이렇게 몰린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조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또 힘들 때 그 관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만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잘 없다. 그렇다면은 본인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그런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잘 건강하게 푸는 방법은 아까 아나운서분도 말씀하셨지만 좀 운동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그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좀 그 술을 많이 마신다라거나 예, 담배를 좀 피신다거나 이런 조금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좀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평소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살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겁게 사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윤석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